이번 시간에는 물리학을 배우는데 기초 지식이 되는 측정, 그다음에 측정 오차, 그 기본 단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과학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뭘 검증하느냐? 우리가 만든 이론이나 가설 같은 것을 검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예를 하나 들었는데, 이게 가설로 이제 모든 물체는 일정한 가속도로 낙하를 한다. 자, 이런 걸 이제 하나의 가설로 잡아봅시다. 그럼 내가 이거를 검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물체라 그랬는데, 우리가 모든 물체에서 다 실험을 해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다양한 물체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고, 그래서 가속도를 이제 측정을 이제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물체 안에는 뭐 질량, 밀도, 뭐 이런 것들이 다른 이제 여러 물체에 대해서 해봐야 될 테고, 그 다음에 가속도를 측정한다는 거는 이 가속도라는 게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이고, 그러려면 다시 속도를 측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니까, 어쨌든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를 재서 이제 이런 그 가설을 검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측정을 하려면 결국 이 기본적으로 질량, 시간, 뭐 속도, 위치 이런 것들의 측정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그 가설을 검증하는 데에는 이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이 보통 과학이 이 어떤 것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반증은 가능하지만, 그래서 이 가설을 검증하는데 하나라도 틀린 예가 있으면 이 가설은 틀린 거죠. 그렇지만 한 실험이 다 맞다 그래가지고 그게 여기 나온 모든 물체에 대해서 그러냐, 이거를 확인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과학은 반증만 가능하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게 이거는 이제 그 과학에서 쓰는 실험이 보통 되게 귀납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충분히 많은 경우에 대해서 확인이 되면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인 과학계의 분위기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실험의 핵심 작업은 그래서 결국 어떤 물리량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리량에는 어떤 기본 물리량이라는 게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시간, 길이, 질량, 전류, 온도 같은 이런 양이 있고, 그 기본 물리량에서 유도된 물리량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속도, 가속도, 밀도 같은 거죠. 이런 거는 내가 기본 물리량을 재서 이제 구하는 뭐 이런 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측정 작업이 이루어질 때는 워낙 장비가 좋으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또는 한 번에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측정에는 오차라는 것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을 정확하게 하고 싶어도 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예를 하나 들어서, 그래서 내 키는 얼마인가 라는 거를 이제 측정을 통해서 알아낸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그러면 측정 장치를 구해와야죠. 그 측정 장치, 이제 길이를 재는 측정 장치를 우리가 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자를 써서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 측정 장치 자체가 이 정밀도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이런 자를 쓴다고 하면 이 자에 눈금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의 시력이 있어서 이 두 개가 각각이 다 한계로 작용하죠. 그래서 이 뭐 예를 들어서 밀리미터보다 더 정확하게 재는 데는 이제 불가능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게 이제 측정 장치 정밀도의 한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실제로 이제 경험을 해봐야 느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측정 장치를 가지고 측정을 해도 결과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무작위한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 뭐 측정 장치 자체가 약간의 그 불확정성이나 약간 요동이 있다든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뒤에도 나오지만 내 키 자체도 뭐 일정하지 않고 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 측정 오차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측정을 잘 하려면 결국 저 측정 오차를 이제 줄여야 되는데, 그래서 그 측정 오차를 줄여서 정확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정밀도가 높은 측정 장치를 이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무작위한 변동을 이제 줄이려면, 이거는 이제 여러 번 측정을 해서 이 통계적인 방법을 적용해서 이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측정해서 이제 그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는 거는 결국 기본적으로 이 평균과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해서 이 평균 값의 이제 값과 그 통계 오차를 이제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예에 나왔듯이 내 키를 쟀는데, 이게 이제 이 보통 측정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측정한 거를 숫자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로 나타내려면 이 측정에는 이제 단위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길이 같으면 길이 단위가 있어서 그 단위의 몇 배다라는 걸 숫자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단위는 이제 미터법에서 가져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센티미터라는 길이 단위를 보통 통상적으로 많이 쓰니까 여기는 센티미터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쟀는데 보통 표시할 땐 그래서 맨 앞에 이렇게 여러 번 측정을 했을 때 그 평균 값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오차를 이제 표시해 주는 게 이 과학 측정 결과를 나타내는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오차에는 그 두 종류를 구별할 때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통계 오차라는 거고 하나는 계통 오차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 오차는 내가 여러 번 측정할 때마다 다른 값이 나오니까 그거는 이제 이 측정을 여러 번 해서 그렇게 해서 나온 이 표준 편차로부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표준 편차를 이렇게 이 루트 n으로, 그러니까 측정한 횟수로 나눈 값을 이제 보통 통계 오차로 잡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통계학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계통 오차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러 번 측정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측정 장치 자체가 불확실하거나 이런 것들로 해서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이제 이 변동 요인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반영하는 거를 보통 이제 계통 오차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항상 측정 값을 표시를 해줘야 된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 결과 같은 걸 리포트로 낼 때는 이런 원칙을 지켜서 리포트를 제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측정 값을 이제 숫자로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그 숫자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단위가 정의되어 있어야 되고, 그 숫자로 나타내는데, 이 숫자는, 그러니까 과학에 나오는 숫자, 특히 이제 물리학에 나오는 숫자는 이 수학에 나오는 숫자는 약간 다르다. 그 이유는 측정 값이 대부분을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그 측정 값에는 오차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를 하나 들었죠. 내 키는 172cm이다 라고 하는 거와 내 키는 172.0cm이다 라고 하는 게 수학적으로는 차이가 없을지 모르지만 측정 값으로서는 차이가 있죠. 요 뒤에 이 숫자를 나타내는 자릿수가 다르죠. 그래서 이 측정의 정밀도는 요 나타낸 그 숫자의 자릿수로 이제 보통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맨 마지막 자리는 이제 반올림한 결과로 봐서 내가 그냥 이렇게만 결과를 적었다. 예를 들어 172cm라고 적었다 그러면 이거를 이 172 플러스 마이너스 0.5 요 맨 끝에 거에 해당하는 거에 이제 이 정도의 오차가 있는 걸로 이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72.0이다 그러면 이거는 요 자리 숫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05가 되겠죠. 이제 여기는. 그러니까 요거에 비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10배 더 정확한 이제 값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유효 숫자 자릿수라 그럽니다. 이 경우에는 요 마지막 자리, 그러니까 오차가 포함된 요 자리까지를 이제 포함해서 이건 유효 숫자가 3자리라 그러고, 이거는 유효 숫자가 4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그 측정 값을 가지고 우리가 연산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곱셈이나 이제 덧셈을 해야 될 때 이렇게 그 오차가 포함된 측정 값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이거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여기 지금 이제 이 사각형이 하나 있는데 가로변과 세로변
이제 쟀다고 쳐봅시다. 그랬더니 이 직사각형 가로변의 길이는 20cm, 세로변의 길이는 10.0cm 다라고 됐어요. 그래서 측정한 유효 숫자가 다르죠. 여기는 두 자리, 여기는 이제 세 자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자 예를 들어서 자 가로변과 세로변을 합한 길이는 얼마인가 라고 하면 자 20 더하기 10.0인데 그럼 이걸 30.0이라고 써야 되느냐 30이라고 써야 되느냐. 자 여기서 예를 보여주죠. 이게 이제 가로변의 길이고 이게 세로변의 길인데, 이 가로변의 길이의 오차는 크죠. 세로변의 길이의 오차는 작고,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오차는 어느 쪽이 좌우할까요? 예, 당연히 큰 쪽에 의해서 좌우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여기 이 20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0.5가 훨씬 오차가 크죠. 그래서 그 오차에 의해서 내가 이 두 개를 더한 값은, 그러니까 유효 숫자 자릿수가 작은 거에 맞춰서 30cm라고 해야 옳다, 이런 겁니다. 그럼 곱하면 어떻게 되냐? 근데 곱한 경우에는 여기 있는 오차와 여기 있는 오차가 여기 곱해질 텐데, 지금 요 그림에서 살펴보듯이 그 오차가 얼마나 생기는가를 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그 오차의 대부분은 요 큰 오차, 역시 마찬가지로 큰 오차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셈을 할 때는 이 유효 숫자 자릿수가 작은 쪽의 자릿수만큼만 이렇게 맞춰줘야 된다. 지금 여긴 그래서 두 자리, 세 자리를 곱했을 땐 유효 숫자가 두 자리만 되도록 답을 적는 게 이제 옳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물리학에 나오는 대부분의 숫자는 측정값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오차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포트나 그 다음에 시험에서 답안을 작성할 때도 이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서, 자, 어떤 물리량을 표시할 때는 반드시 단위가 표시가 되어야 되고, 단위가 표시 안 되면 그건 답이 아닌 거죠. 그 물리량에 대한. 그 다음에 이 유효 숫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갖고 유효 숫자를 맞춰서 계산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 물리량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양인 시간하고 길이하고 물질의 양에 대해서 그 어떤 단위들이 있고 그 단위가 어떻게 정해지게 됐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간부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재느냐 하는 거는 이제 이 시계라는 걸 이제 써서 재는 거죠. 그럼 시간이 뭐냐라고 먼저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시계로 재는 게 시간이다 하고 이게 약간 동어 반복이 되죠.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게 무엇이냐는 좀 어려운 개념이라 그냥 일단은 이 시계로 재는 양, 이걸 이제 시간이라고 해둡시다. 그러려면 시계가 뭐냐라는 걸 명확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이 시계라고 하는 건 일정한 주기로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장치라고 일단 해둡시다. 그럼 이렇게 이제 시간을 정의하는 거를 이 조작적 정의, 그래서 operational definition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주변에서 시계로 쓸 수 있는 장치를 찾아봐야겠죠. 근데 우리 이 조상님들, 선조들이 이제 이런 장치를 이제 일단 몇 개를 찾아놨어요. 어디서 찾았냐면 하늘에서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하늘에 있는 천문시계라고 부를 수 있죠. 그래서 그 천문시계가 전통적으로 세 가지를 써오고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이 낮과 밤이 일정한 주기로 계속 바뀌더라라는 거죠. 이제 이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이 해가 있고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그래서 그 주기를 하루라고 불렀던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주기는 이 달의 상변화 주기. 이거는 이제 해와 달이 있고 그 달이 이 지구를 공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 상변화 주기를 이제 한 달이라고 단위를 정해서 썼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우리 같이 중위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 계절 변화가 있죠. 그래서 그 계절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일정한 주기로 순환되죠. 그 순환 주기를 이제 우리가 1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지구의 공전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근데 정확하게 하자면, 그러니까 해가 그 가장 높이 뜨는 정오에 이제 가장 높이 뜨는데 그 높이 뜨는 고도 자체가 또 이 날짜에 따라 바뀌죠. 그래서 그거가 다시 돌아오는 거, 이런 걸로 했는데,
이제 나중에 보면 조금 더 엄밀한 일련의 정의가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근데 이렇게 천문시계를 쓰다가 근데 보통 기준이 됐던 건 이제 역시 하루죠. 일일이라고 하는 건데 저 일일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 한참 사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보다 더 짧은 시간을 재려면 좀 뭔가 그걸 좀 더 정확하게 잴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기계시계 같은 걸 이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뭐 물시계나 모래시계 같은 것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진자를 쓰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걸 활용해서 이제 뭐 기계로 돌리는 기계시계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던 거죠. 다가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정밀도의 한계가 있으니까 좀 더 정확한 시계를 만들려고 이제 20세기에는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그 결과로 나온 게 이제 원자시계나 광학시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 그림은 이제 원자시계인데 현재 그 시간을 이제 정하는데 또는 측정하는데 표준이 되고 있는 시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과학에서 그러니까 표준 시간 단위는 이제 초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초가 이 시간을 재는 이제 기본 단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최초로 표준을 정한 거는 그러니까 그 미터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이게 채택된 건데 물론 그 미터법에서도 이제 1일이라는 거를 이제 정했죠. 그래서 이 하루라는 게 이제 여기 보면 뒤에 다시 조금 더 설명을 할 텐데 그 이 평균 태양일을 가지고 이제 그 하루를 정하고 그 하루를 이제 86,400분의 1 한 것을 이제 1초라고 처음에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현재는 이 세슘 원자시계를 가지고 이 세슘 133의 그 바닥 상태에 있는 초미세 구조 전위에서 나오는 빛이 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마이크로파 영역이죠. 그래서 이 빛의 진동 주기의 그 2배수를 이제 1초라고 정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보면 뭐 조금 처음 보기에는 이 무슨 정의가 이렇게 복잡하냐 하겠지만 그러니까 현재 이제 가장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시계가 저 원자시계이기 때문에 저걸 표준으로 해서 이 기존의 1초에 맞추려다 보니까 저런 복잡한 숫자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짚고 넘어가 보면 일단 왜 우리가 이렇게 시간 단위를 표준을 정하는가? 근데 이거는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살잖아요. 그럼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서로 다른 표준을 쓰면은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뭐 기본적인 시간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질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동일한 표준을 쓰는 게 서로 이제 좋겠죠. 그래서 이 국제 표준 뭐 이런 거를 이제 정해서 쓰게 된 겁니다. 이런 표준이 없을 때는 뭐 단순히 의사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무역을 하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겠죠. 그래서 이제 공통 표준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이 86,400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온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 시간을 세는데 여전히 그 60진법을 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이제 12시간, 12시간 두 번. 그래서 낮 12시간, 밤 12시간 원래 이렇게 잡은 거고, 그 다음에 그 12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온 숫자냐? 그러면 이게 이제 1년이 12달인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똑같이 나눠 놓은 거죠. 1년 12달이듯이 이제 하루를 그러니까 밤과 낮을 12시간씩 해서 24시간을 하고 1시간은 60분, 다시 그 다음에 1분은 60초 이렇게 계산하면 이걸 다 곱하면 이제 하루가 86,400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1초가 하루에 86,400분의 1로 정해진 겁니다. 근데 그럼 60진법은 왜 쓰냐?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그 과학에서 다 요새 10진법 쓰죠. 근데 뜬금없이 시간에선 60진법을 쓰는데 이게 뜬금이 없는 건 아니고 사실은 그 오랜 전통이죠. 그 인류 문명사에서 그러니까 천문 관측을 처음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열심히 한 게 이제 수메르 문명인데 그 수메르 문명에서 60진법을 썼습니다. 이 수메르 문명이 60진법을 쓴 이유는 그 60이 이게 나눗셈 할 때 좀 편한 게 아마 이유였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60이 그 2, 3, 4, 5, 6으로 다 나누어 떨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나눗셈 할 때 좀 편하니까 그 사람들은 60진법을 썼고, 그래서 이게 그 천문학에, 그러니까 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각도 잴 때도 이 60진법이 남아서 1도의 60분의 1을 1분 그러죠. 1각분. 그 다음에 다시 1각분의 60분의 1을 1각초. 이렇게 여전히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삼각형의 정삼각형의 한 각이 60도가 된 것. 그래서 정삼각형의 그 내각의 합이 180도가 된 것도 사실은 그 수메르 문명에서 60진법을 채택했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여기 이 보면 태양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그럼 앞에 굳이 일일이 아니라 태양일이라고 했느냐? 이거는 이 태양일하고 항성일이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일은 그러니까 해가 뜨고 지는 걸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정오에서 그 다음날 정오까지 이걸 하는 거고, 근데 이게 정확하게 지구의 자전주기하고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차이가 생긴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사실 뒤에 보면 1년도 이런 거, 이 지구의 공전 주기와 1년은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진다. 그 다음에 앞에 평균이라는 말은 왜 붙었느냐? 이 정확한 시계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지구의 그 자전 주기 또는 이 태양 회기 주기, 태양일을 재봤더니 일정하지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정하지 않은 이유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 옆에 달이 있고 다른 행성들이 있어서, 물론 달의 영향이 가장 큰데 이 지구의 자전 주기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않더라라는 거죠. 조금씩 변하더라. 그래서 그 이미 미터법을 제정하던 이제 1790년대에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서 이 평균 태양일로 이렇게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게 이제 원자시계로 이 하루가 얼마나 되는가를 변동을 이렇게 재보면 여기 보다시피 이제 수 밀리세컨드의 그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변동스러운 걸 가지고 기준을 정하지 않고 이 원자식에 가지고 이제 기준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원자식의 이 정확성은 대충 오차가 이 138만 년에 1초 정도 생긴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거보다 더 정확한 광학시계라는 게 나와서 더 정확하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이 시간 단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시각이라는 게 있고 두 시각 사이에 이제 간격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어느 기준을 이제 정해놓고 세계 공통으로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협정 세계시라 그럽니다. 그 기준을 보통 이제 그 옛날에 잡았던 거 그대로 쓰고 있는데, 영국을 지나는 그 자오선, 그린치 천문대를 지나는 자오선을 기준해서 거기를 이제 잡아서 쓰는 걸 이제 UTC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거리 재기 얘기도 해봅시다. 거리를 재는 측정 장치는 우리가 이제 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고정된 길이를 가진 물체가 바로 자입니다. 그래서 좀 측정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고정된 길이를 보통 이제 등분을 해서 또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 이 다양한 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거리를 쟀는데, 그럼 거리 단위도 그럼 그 어떤 물체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느냐? 이건 이 마땅한 기준이 안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 시간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죠. 그게 하루라는 기준이 있었으니까. 근데 길이는 뭐 지역이나 뭐 사람들마다 다뭐 다른 물체를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이 길이 단위들이 쓰였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이 열거를 해놓은 거를 봐도 동양에서도 한치, 한자, 길, 보, 리, 뭐 다양한 게 나왔죠. 그 중에 뭐 익숙한 게 여기 나오는 한치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여기 보면 그때도 표준으로 많이 썼던 게 이제 곡식이어서 곡식 기장의 10배 길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대략 이게 한자의 10분의 1이니까 물로 이제 이렇게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한자는 그럼 뭐냐? 이게 한 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뼘이라는 게 이제 요 길이에 해당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30cm로 이제 고정이 됩니다. 대략해서. 근데
왜 이게 이제 여러분들께 한 뼘 해가지고 하면 30cm 안 나오죠. 거인손이 아닌다면. 근데 왜 나중에 30cm가 되냐? 이게 이제 한자라고 정해놓은 게, 그러니까 변동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 왜 바뀌냐? 사람 사는 세상이라 바뀌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이게 이 저게 그 세금 거둘 때도 길이 단위가 필요하잖아요. 곡식을 얼마만큼 걷었으면 그 중에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걷어가겠다는데, 다 그럴 때 이제 부피를 재가지고 많이 이제 세금을 걷었어요. 그러면 내가 저 원래 한자짜리 이렇게 그 용기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걷어가는데, 슬쩍 그 한자의 길이를 늘려요. 그럼 더 많이 걷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 단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 이걸 통제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죠. 안 그러면 온갖 이 문제들이 생길 테니까. 그래서 저를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쉽게 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대에 따라서 저 한자의 길이도 변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 가지 길이를 썼는데, 뭐 인치, 피트, 야드, 마일 이런 거 지금도 쓰고 있죠. 근데 대부분 지금 이제 서양 국가에서도 이 미터법을 받아들여서 이제 미터 단위를 쓰지만, 이 미국하고 영국하고 그와 관련된 몇몇 나라에서는 여전히 이제 옛날 그 자기네 그 단위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야드는 뭐냐? 그러면 이건 이제 그 영국에서 정해진 건데, 이 헨리 1세의 코끝에서부터 쭉 뻗은 팔 손가락 끝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왕의 이제 팔 길이 가지고 대충 정했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은 대략 90cm 뭐 그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1피트라는 것도 그 이름에서 알 수 있죠. 이거 발길이구나. 근데 누구의 발길이냐? 그래서 이 루이 14세의 발길이를 가지고 이제 1피트를 정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때그때 정하기 나름인 거죠, 이제. 근데 그 천문학에서도 그 결국 천문학에 또 편리한 단위를 정해서 쓰게 됩니다. 그게. 그래서 뭐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천문 단위는 이제 태양계의 편리한 단위입니다. 그래서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단위로 해서 그런 행성의 거리를 나타내는데 좀 편하겠죠. 이걸 이제 1천문 단위, 줄여서 AU, Astronomical Unit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별까지의 거리를 이제 얘기할 때는 그 처음에 별까지 거리를 쟀던 방법이 연주시차를 재는 거여서, 이 연주시차가 1초가 되는 거리. 그러니까 1초라는 게 1각초. 그러니까 1도에 60분 곱하기 60. 그러니까 3600분의 1각. 굉장히 작은 각도겠죠. 그 정도 각도가 나오는 이 거리를 이제 1파섹이라고 정해서 씁니다. 지금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새는 빛을 기준으로 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데, 천문학에서도. 그래서 이 광년이라는 단위는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 정도 됩니다. 그래서 1파섹하고 광년은 대략 1파섹이 3.26 광년인가 그럴 겁니다. 자, 이런 단위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 현재 그 거리 단위의 그 가장 널리 쓰이는 표준은 이제 미터를 쓰는 건데, 그래서 이 미터라는 단위는 언제 정해졌냐면, 그러니까 이 1793년에 이제 이 프랑스에서 미터법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요 시기를 보면 요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 왕정이 무너지고 이제 공화정을 서면서 이 사회를 일신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 일신하는 것 중에 이제 도량형 통일, 그래서 도량형을 체계적으로 이제 만들어 보자. 이게 이제 이런 걸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은 워낙 그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표준이 있었죠. 하루라는 일일 딱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잡아 쓰면 되는데, 길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지고 이제 이 학자들끼리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는데, 뭐 그 중에 이제 결국 채택된 거는, 자, 우리가 그 시간을 정할 때도 지구의 그 자전, 기본적으로 지구가 이제 한 바퀴 도는 거, 물론 그건 정확하게 태양일이라는 건 이 정오에서 정오 가지고 자전 주기하고 조금 다르다 그랬죠.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구를 가지고 했으니까 길이도 지구를 표준으로 삼아서 정하는 게 합당하지 않겠냐 이제 해서 그 이 지구 둘레를 가지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파리를 지나면서 적도에서 북극을 잇는 자오선 길이, 요거죠. 여기 이제
이 적도에서 북극을 잇는 이 파리를 지나는 자우선 요 길이를 적당히 나누다가 사람 크기 정도 나오는 걸 1m로 정한 겁니다. 그게 대략 1000만분의 1이더라. 이렇게 해보니까 결국 적도에서 북극까지가 10,000km가 되게 정한 겁니다. 예, 그러면 지구둘레가 자동적으로 40,000km가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정한 게 이제 1m다. 네. 근데 이제 저걸 실생활에 쓰려면 내가 길이를 잴 때마다 지구에 대해서 이렇게 몇 분의 1이다 이걸 측정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전체를 다 재기는 힘드니까 요 자오선 지나는데 요 바르셀로나에서부터 파리까지 위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 사이의 거리를 재서 이제 1m가 얼마의 길인가를 이제 실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측을 해서 미터 원기라는 걸 이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터 원기도 같이 요때 이제 만들었다가 그 이거를 표준으로 이제 해서 썼던 거죠. 그러다가 아예 이제 나중에 이제 1889년이 되면 이 미터 원기 자체를 이제 표준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현재는 이게 좀 몇 번 바뀌었다가 지금은 이제 이 빛의 속력이 일정하다. 이게 이제 특수상대성의 기본 원리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앞에 우리가 시계가 정확한 시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시간 측정을 우리가 가장 정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계하고 광속을 엮어서 길이 표준으로 쓰자라는 안이 1983년에 채택이 돼서 지금은 1m를 빛이 진공해서 299,792,458분의 1초 동안 간 거리.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빛의 속력이 299,792,458m/s가 되도록 1m를 정했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30만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복잡한 숫자를 했느냐. 근데 이거는 기존에 있던 1m에 이제 맞추려다가 보니까 저런 이제 복잡한 숫자가 나온 거죠. 자, 세 번째로 이제 물질의 양을 재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그 물질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존재해요. 그래서 그 물질의 양을 이제 우리가 부피로 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질량이라는 걸로도 잴 수 있고, 무게라는 것도 있고, 개수 몇 개 있느냐라는 거, 이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부피는 이제 공간을 얼마나 차지하냐고, 질량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힘을 받았을 때 얼마나 저항하느냐 이런 거고, 무게는 이제 중력에 반응하는 정도, 이제 개수는 뭐 정말 그야말로 개수죠. 근데 이런 걸로 다 양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걸 기준으로 삼는 게 좋겠느냐인데, 또 물리학은 일단 물체의 운동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 운동과 관계된 게 이제 그걸 기본량으로 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질량을 보통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물질의 양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질량을 재는 이제 그 측정 장치를 우리가 저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 대부분의 저울은 실제로는 측정을 이제 중력을 이용해서 이 중력이 이 질량에 비례하는 그 성질을 이용해서 결국 상대적인 이 질량의 비를 통해서 이제 질량을 재게 됩니다. 물론 이 질량에도 그 질량 전에는 그러니까 결국 사실은 이제 무게를 써서 많이 쟀었던 거죠. 뭐 어차피 상대적으로 재는 거니까 무게의 비나 이제 질량의 비나 지구상에선 거의 같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거죠. 지금은 이제 정밀 측정을 하게 돼서 그런 게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지만, 그래 옛날에는 혹시 이제 그 다양한 질량 단위를 정해서 썼는데, 그러니까 이때도 이제 미터법 생기기 전에는 그 각 지역마다 다른 이제 단위들을 썼던 거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뭐 돈, 양, 관, 근 이런 거 썼어요. 그래서 한 돈이 이제 3.75g이고 한 근은 600g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런 건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인데, 이 서양이나 동양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어떤 온스나 파운드를 썼는데, 그 온스를 보면 이게 이 대략 여기 근데 그레인이라는 게 이 곡물, 그러니까 역시 이게 인간에게 중요한 건 식량이죠. 그래서 식량 이 곡물 한 알의 질량, 이게 곡물마다 다 다를 텐데 아마 여러 번 이제 재서 평균 값 같은 걸로 했던 거겠죠. 그래서 1온스라는 게 대략 그러니까 이제 귀리 한 480개 정도의 질량을 이제 1온스라고 정하고, 그 다음에 뭐 그의 16배를 1파운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서 썼던 거죠.
동양도 아마 이게 이런 것들이 다 이 곡식에서부터 출발해서 나온 단위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이게 천문학 같은 데서는 또 천문학에 편리한 단위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예 지구의 질량이나 태양의 질량, 특히 별 같은 걸 다룰 때는 태양의 질량을 이제 기준 단위로 많이 씁니다. 자, 그럼 그 질량에 대한 국제 표준 단위는 뭐냐? 근데 그거는 이제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이 킬로그램 단위도 역시 그 앞에서 얘기한 미터법이 제정될 때 제정된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길이는 이미 정했으니까 그 길이를 가지고 부피는 정의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부피를 통해서 다시 이제 질량을 정의를 이제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떤 물질을 하나 기준으로 잡아야겠죠. 그럼 그 물질 중에 우리에게 가장 흔하게 있고 중요한 물질이 뭐냐? 물이겠죠. 그죠? 우리에게 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래서 이제 물 1리터의 질량을 이제 1kg으로 정한 겁니다. 물론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정한 건 아니고 약간 역사가 있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그래서 물 1리터의 질량으로 이제 킬로그램을 삼았는데, 이건 기준이 될 뿐이고 표준으로 삼기는 좀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물의 부피라는 게 온도에 따라 조금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정확하게 하려면 물 몇 도, 이것까지 온도까지 다 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길이를 정확하게 또 유지하는 게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 표준을 정할 때 그래서 아예 그 킬로그램 원기라는 걸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 그림에 있는 요 이제 이 이리듐하고 백금 이리듐 합금으로 만든 요 39mm, 39mm인가 하는 요 덩어리를 요게 1kg이다 라고 표준으로 정하고, 그래서 저거하고 똑같이 계속 복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저게 나중에 이 프랑스의 미터법이 이제 이 다른 나라에도 전파가 되고 결국 국제적인 이제 단위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전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가 그 미터법을 쓰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쓰는 나라들은 저 복제품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자기네 이제 나라에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자기네 나라에서 질량을 재는 기준으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쓰다가 결국 좀 문제가 생겨서,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이 각 나라마다 흩어져 있는 이 표준 원기, 킬로그램 원기들, 그 다음에 프랑스에는 이게 5개가 이제 계속 보존이 되어 왔는데, 그것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처음에 만들었을 때하고 달리 질량이 조금씩 다 변해 있더라라는 게, 그래서 각기 다르게 변해서 이 표준이 변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2019년에 이제 이 국제 표준을 이제 확 바꾸는 혁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터를 처음에 이제 자를 만들어서 이걸 1미터라고 했던 거에서 이 빛의 속력을 가지고 이 미터를 정의하는 걸로 바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물리학의 기본 상수를 가지고 킬로그램을 정의하자로 바뀌어서 지금은 이 플랑크 상수라는 양자역학의 기본 상수를 이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값이 나오도록 1kg을 이제 정의를 이제 했습니다. 이거는 결국 우리가 킬로그램을 그러니까 이 플랑크 상수를 정확하게 이제 잴 수 있는 그런 측정 장치하고 질량을 재는 장치하고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장치가 이제 키블 저울이라는 건데, 요 사진에 있는 요 장치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1kg이라는 걸 정확하게 저 플랑크 상수로부터 정의할 수 있어서 이렇게 지금은 현재 표준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략 평소에 감으로 하려면 물을 표준으로 했다. 그래서 물 1리터, 그러니까 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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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이제 1kg이다 대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정확한 표준은 좀 복잡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측정을 한 결과를 적을 때 이제 숫자로 나타낸다 그랬죠. 근데 그 숫자로 나타낼 때 이제 우리가 단위가 있는데, 그 단위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양이나 굉장히 큰 양을 나타낼 때 그걸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십진수 표기법으로 쓰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원자 하나의 질량, 이거를 내가 킬로그램으로 나타내려 그러면 0.000에서 0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또는 지구의 질량을 킬로그램으로 나타내려 그러면 앞에
어떤 유효 숫자 몇 개가 있고 뒤에 0이 굉장히 많이 붙겠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쓰면 불편하니까 그걸 좀 편하게 나타내는 방법이 이제 이 10의 거듭 제곱을 이제 지수 표기를 써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의 거듭 제곱의 지수 표기법은 예를 들어서 이제 10을 6번 곱하면 이거 100만이죠. 그래서 이걸 1 다음에 이렇게 이 0 6개를 쓰는 대신에 이 10에다가 10의 6 거듭 제곱 또는 6승 이렇게 하고 요 표시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훨씬 편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게 이제 지수표기법입니다. 자, 이 지수표기법에는 이 음수를 도입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음수를 도입하면 이 음수는 곱한 게 아니라 나눈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 10의 마이너스 6승 그러면 10의 6승분의 1, 그러니까 100만 분의 1을 나타낸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다양한 지수들이 있는데 이 지수들도 자주 나타나니까 저걸 이제 매번 적고 읽기가 불편하죠. 예를 들어 10의 6승 또는 10의 마이너스 6승 하니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10의 그 지수 표기를 대신하는 기호를 이제 정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 기호는 여러분들이 이게 상식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상에서도 많이 쓰이고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 10의 3승이다 라고 하는 거는 킬로라는 걸로 씁니다. 지금 여기 이제 킬로가 1000배, 그러니까 10의 3승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1kg이 이제 표준이긴 한데 이건 그냥 역사적인 이유로 1kg이 표준이 된 거고 사실은 그러니까 그램에 1000배, 10의 3승 g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포의 크기가 보통 이 정도 되는데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 이제 이 박테리아 크기 정도 되나요? 세포는 이거보다 약간 10배 정도 크나요? 여하튼 그 정도 되는데 이거를 1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은 마이크로라는 이제 이런 단위를 쓴다.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많이 쓰는 거, 예를 들어 킬로, 그 다음에 이제 100만 배 10의 6승은 메가, 그 다음에 기가, 테라, 이런 거 익숙하시죠? 컴퓨터 메모리 같은 거 하다 보면 이거 많이 쓰니까. 기가, 그러니까 10의 9승이다. 10의 9승이 우리 숫자 되는 걸로는 10억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테라, 10의 12승, 10의 12승이면 1조인가요? 예, 이렇게 되고, 더 크면 이제 페타, 뭐 엑사 이런 것도 있는데, 킬로, 메가, 기가, 테라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음수 지수는 이제 쪽으로는 뭐 센티는 센티미터로 익숙하죠. 그래서 100분의 1 미터가 이제 센티미터인 거죠. 그 다음에 밀리도 이제 1000분의 1은 밀리. 이건 이제 이것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100만 분의 1, 10의 마이너스 9승은 마이크로. 그 다음에 10억 분의 1, 10의 마이너스 9승은 나노. 요새 그 무슨 나노 스케일 또는 나노 입자, 뭐 나노 과학 해가지고 많이 쓰는데 이게 대략 원자 크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가 0.1 나노미터 정도 되니까 그 스케일을 제 나노 이렇게 붙고 그보다 더 작은 걸로는 뭐 피코, 펜토 이런 것도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상식에 해당하는 거니까 기본적인 접두사 몇 개는 기억하도록 이렇게 합시다. 자, 앞에서 우리가 그 이제 기본 단위 세 가지 기본 단위를 살펴봤죠. 근데 뭐 기본 물리량이 요 세 가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걸 관리하는 이제 국제기구가 있어서 그 국제기구에서는 기본 물리량을 이제 7개를 이제 정해서 국제 단위계라는 기본 단위를 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해진 7개는 시간, 여기는 이제 그 가로 안에 표시된 건 이 국제 단위계에서 쓰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초죠, 세컨드. 그다음에 길이, 이거는 이제 미터, 질량은 킬로그램, 그다음에 전류는 암페아, 온도는 켈빈, 그다음에 이제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거는 이제 몰, 이건 개수로 이제 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광도를 나타내는데 칸델라, 이렇게 7개를 이제 기본 단위로 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물리량은 굉장히 종류가 많아서 이 물리량마다 다른 단위를 쓰게 되는데 이런 기본 단위를 조합해서 만들어진 단위, 이걸 이제 유도 단위라고, 그러니까 유도된 단위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 속도 같으면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게 되니까 내가 거리 단위와 시간 단위가 정해지면
이 자동으로 정해지죠. 그래서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가 나오는 거고, 가속도는 속도를 또 시간으로 나눈 거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이제 이 유도 단위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거죠. 힘 같은 경우에는 질량하고 가속도를 곱한 단위가 돼서 이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단위가 길어지죠. 보통 이렇게 단위가 길어지면 이걸 쓰기가 불편하니까 이렇게 많이 쓰는 물리량에는 이거를 새로운 단위로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의 경우에는 이걸 이제 뉴턴이라는 단위로 정했죠. 비슷하게 에너지는 질량에다 속도 제곱을 곱한 거라 단위가 여기에 또 미터를 하나 더 곱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주울이라는 단위를 정해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렇게 배우다 보면 많은 물리량이 나올 텐데, 그 물리량마다 이런 식으로 단위를 유도된 단위를 정할 수 있고, 그 양이 굉장히 많이 쓰일 때는 그 양에 해당하는 새로운 명칭을 이제 정해서 쓰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리포트를 제출할 때도 그렇고 시험을 볼 때도 그렇고 많은 경우에 물리량을 물어보죠. 뭐 속도는 얼마가 되겠느냐, 에너지는 얼마가 되겠냐, 힘은 얼마냐, 이런 걸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물리량들은 다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물리량의 크기를 적을 때는 이 숫자와 더불어 반드시 단위를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위 안 적으면 그거는 물리량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에 유념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물리량을 표기할 땐 단위가 뭔지 명확히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위를 쓸 때 자주 문제가 되는 게 한 물리량에 대해서 단위가 하나만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시간이나 뭐 시간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이제 보통 쓰는데, 그 시간에도 우리가 1초가 있었고 1분이 있었고 1시간이 있었고 1일, 뭐 한 달, 1년 이런 식으로 단위가 많잖아요. 그다음에 길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터법을 쓰니까 미터라는 단위가 많이 쓰이긴 하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여전히 마일이라는 단위도 쓰고 하니까, 이런 다른 단위를 쓰면 그 유도된 단위도 당연히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단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물리량인데도 다른 단위로 표현되면 이게 서로 비교하기가 간단치 않죠. 그래서 이럴 때는 단위를 환산해서 이제 한 단위로 통일해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그 인터넷에 떠도는 이 그림 두 개를 구해왔는데, 저 한강 그 변에 이제 붙어 있는데, 이 자전거 도로에서는 이 안전모를 착용하고 그건 좋은데 속도를 준수하라 그러는데, 여기에 보니까 20km/s라고 적어놨어요. 아마 내 생각에는 20km/h, 그러니까 시속 20km가 아닐까 하는데, 어쨌든 km/s라고 적어놨어요. 자, 20km/s를 시속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떻게 되나요? 자, 여러분들 이 로켓으로 지구를 벗어나는데 나오는 지구 탈출 속력이 이제 11km/s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전거를 이 속도로 달리게 되면 지구를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어마어마한 속력인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거꾸로 그러면 20m/s라고 생각을 하면 이걸 이제 km/h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여기에 이제 그 환산을 보통 이런 거 어떻게 하나를 이제 보여주는 예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원래 m/s로 돼 있죠. 근데 이 m/s를 km/h로 바꾸려면 이 1km가 몇 미터인지 요걸 나타내는 이 인자를 하나 넣고, 그 다음에 1시간이 몇 초냐, 1시간이 3600초 이렇게 되니까 요걸 넣으면, 자, 여기 미터는 없어지고 이 세컨드는 없어지니까, 그러면 여기 단위가 km/h만 남죠.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숫자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72가 나와서 이 72km/h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환산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밑에 보면 자전거 제한 속도가 2에서 30m/s인데 여기대로 계산해 보면 72km/h. 예. 이 정도로 달릴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전투기 속력은 이제 보통 마하라는 또 단위를 많이 씁니다.
비행기 단위로는. 마하라고 하는 건 음속이에요. 마하 3이면 음속의 3배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킬로미터 퍼 아워 시속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냐? 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 음속은 340m per sec니까 그럼 이거를 이제 이 킬로미터 퍼 아워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그 물리량의 차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모든 물리량은 단위를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그 단위를 이렇게 그 분석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물리량의 차원이 이제 시간, 길이, 질량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써서 이 각 단위, 그러니까 그 물리량의 차원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 기본량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되는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원을 나타내는 기호로 보통 이렇게 이 물리량의 큰 가로를 써서 이 브라켓이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큰 가로를 써서 나타낸 걸 이제 차원을 표시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속도라고 하는 건 길이를 시간으로 나눴죠. 그러면 이제 LT의 마이너스 1승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속도라는 물리량의 차원이 되는 겁니다. 가속도는 속도를 시간으로 한 번 더 나눴으니까 이렇게 LT의 마이너스 2승이 되고 힘은 가속도에다 질량을 곱했으니까 여기에 m이 하나 더 곱해지겠죠. 다음에 에너지는 다시 힘에다 길이를 하나 곱하니까 이렇게 m L제곱 t의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이 차원이라는 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각 물리량마다 우리가 이제 차원이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차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물리량들을 서로 비교할 때는 그러니까 직접적인 비교는 같은 차원을 가질 때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차원이 같아야 뭐 단위 환산을 통해서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다. 얘기죠. 차원이 다른 양을 비교하는 건 무의미하다. 일반적으로는. 물론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속도와 가속도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리량은 차원을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차원 분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량이라고 하는 건 정해진 그 차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을 이용해서 이 어떤 물리량이 어떤 특성이나 뭐 어떻게 결정될 거다라는 걸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예로 이 줄에서 그 전달되는 음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타를 치거나 하면 소리가 나는데 그게 그 줄을 타고 이 소리의 진동이 전달돼서 그게 공기 중으로 퍼져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줄에서 그 음파의 속력이 어떻게 결정되나 하는 거를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물리적으로 분석을 안 해봐도 차원만 가지고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럼 줄에서의 음파의 속력을 구하는데 줄의 특성을 나타내는 게 뭐가 있겠나를 해보면 선밀도라는 게 있고 이건 단위 길이당 질량이에요. 장력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줄에 걸린 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그 다음에 줄의 길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음파가 전달되는데 길이는 관계가 없을 것 같죠. 그래서 선밀도하고 장력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선밀도하고 장력의 차원을 분석해 보면 선밀도는 질량을 길이로 나눈 거고 장력은 힘하고 똑같으니까 힘은 질량 곱하기 길이 나누기 시간 제곱 이런 양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런 걸 가지고서 속력은 이런 차원을 가지고 있죠. 길이를 시간으로 나눈. 그러면 이 줄에서의 음파의 속력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조합해서 나오는 어떤 그 결과가 줄의 속력을 줄 텐데 어떤 조합을 하면 이 속력이 나오겠는가 이렇게 잘 살펴보면 장력을 선밀도로 나누면 그렇죠? 장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선밀도로 나누면 그게 속력의 제곱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L 제곱 T 마이너스 2승. 그러니까 속력이 되려면 장력을 선밀도로 나눈 거를 이제 2분의 1승, 그러니까 제곱 근을 취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걸 정확하게 해봐도 이 속력이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이 줄에서의 이 음파의 속력이 이렇게 될 거고 물론 그 앞에 상수가 얼마 될지는 결정이 안 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 파동 방정식을 구해봐야만 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차원 분석을 통해서 어떤 물리량의 이제 에 대한 추측을 이제 해볼 수 있다. 이런 데도 차원 분석이 쓰인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 물리학을 좀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특히 어떤 물리 현상을 이해를 하는 데는 우리가 어떤
물리량이 어느 정도 값을 가질 것이다 라는 걸 알 필요가 있죠. 근데 이거를 그 복잡한 문제의 경우엔 복잡한 계산을 해야만 알 수 있는데, 그런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고 앞에서 얘기 봤듯이 차원 분석 같은 걸 하거나 해서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 있으면 그 현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크기를 대략적으로 알아보는 거를 이제 어림값을 추정한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그 어림값을 그러니까 유효수 앞에 뭐 자리 숫자 다 빼고 이 10의 거듭제곱만으로 표현하는 거, 이 정도, 그러니까 10배 이내의 오차 범위로 알아보는 거를 이 크기의 정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order of magnitude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order of magnitude가 얼마나 되느냐. 뭐 예를 들어서 지구의 질량이 뭐 앞에 뭐 몇 점 몇 곱하기 10의 몇 승 이렇게 하는데, 앞에 몇 점 몇은 빼고 10의 몇 승 정도 되는 걸 이제 추정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해보는 거를 이제 크기의 정도라 그럽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물리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현상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훈련을 한번 해볼 것을 이제 권장을 합니다. 이제 이런 문제를 잘 내기로 유명했던 사람이 이제 엔리코 페르미라는 유명한 물리학자여서, 그래서 이런 추정 문제를 이제 보통 페르미 문제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 페르미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 유명한 추정이 뭐가 있었냐면, 그 원자폭탄 처음 개발해서 이제 시험 폭발 시킬 때 그때 그 원자폭탄의 위력이 얼마나 되겠는가를 그 멀리 떨어진 데서 이렇게 그 종이 조각을 떨어뜨려서 그 폭탄 내에서 오는 그 바람이 불어올 때 이게 얼마나 날아가서 떨어지나, 이걸로부터 그 원자폭탄의 위력을 추정했다 그래요. 그래서 10배 이내에서 맞췄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고 저 페르미는 그래서 그 대학원생 그 면접 보거나 할 때 이런 식의 추정을 해서 맞추는 문제를 이제 잘 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유명한 문제들이 알려져 있는데, 뭐 그런 유사한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페르미 문제에 대해서 대표적인 건데, 예를 들어 그 서울특별시에 피아노 조율사가 몇 명이나 있을까? 자, 이런 거를 알려면 뭘 해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인 정보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인구가 얼마나 되냐, 이런 거 알아야 될 거고, 자, 피아노가 몇 대가 있는가 정도를 추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인구 몇 명당 피아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피아노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피아노 조율을 할까, 이런 걸 다 추정해서 해보면 대충, 그 다음에 한 사람의 피아노 조율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한 달에 몇 대 조율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서 뭐 등등을 해서 이 피아노 조율사가 몇 명 있을 거다 라는 식으로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죠?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보다 약간 더 쉬울지 모르지만 그 밑에 이제 이 지구에 있는 닭은 모두 몇 마리일까, 이런 거를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추정을 해보는 거죠. 예. 근데 저런 추정의 그 극단적인 예로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드레이크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 우리 은하 안에 별이 한 1000억 개쯤 있다 그래요. 그 별 중에서 그 지적 문명이 있는 행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총 행성의 수는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지구같이 우리 같은 이제 약간 고도의 문명을 가진 이 종족이 살고 있는 행성이 몇 개나 될까? 이걸 추정하는 방정식을 이제 드레이크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걸로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현재 추정해보면 꽤 많이 나와요. 여러 개 있는 걸로 나오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페르미 역설이라는 게 나오죠. 근데 그렇게 고도의 문명을 가졌으면 그 사람들이 그 별간, 항성간 여행을 할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어서 지구도 찾아왔을 것 같은데, 왜 지구에는 그런 이제 그 외계인이 방문한 흔적이 없는가? 물론 뭐 흔적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공인된 흔적이 없으니까 이게 왜 없냐? 이게 이제 이 페르미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 한 추정을 통해서 뭔가 또 얘기를 할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예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교재에 보면 그래서 예제로 크기의 정도를 이제 추론하는 두 개의 예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 고체 내에 있는 원자의 개수, 그래서
고체 1세제곱센티미터 내에 있는 원자의 개수를 추정하라. 그럼 여기에 필요한 정보가 무엇일까? 이거를 알아내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원자의 크기를 알아야 되죠. 그럼 그 원자의 크기 가지고 부피를 계산할 수 있고, 그럼 저 부피 안에 얼마가 들어갈 수 있나 이런 거 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직접 해볼 만한 예로 그 평생 동안 숨 쉬는 횟수가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보면 뭐뭐가 필요하죠? 자, 이건 굉장히 간단하죠. 그럼 평생 동안 몇 번 세냐인데, 그러면 단위 시간당 우리가 숨을 몇 번 쉬나 여기다가 곱하기 사람의 수명을 하면 되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대략 그 뭐 사람마다 숨 쉬는 거 상태에 따라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1분당 10회를 쉰다 그러고 우리가 80년을 산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두 개 곱하면 되죠, 이렇게. 근데 곱하는데 단위가 여기는 분으로 돼 있고 여기는 연으로 돼 있으니까 이것만 맞춰주면 되죠. 그래서 이걸 맞추려면 1년은 365일이고 1일은 24시간이고 1시간은 60분이다. 이걸 다 곱해서 이제 해보면 대략 4 곱하기 10의 8승회를 한다 라는 걸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그 천문 시계와 그다음에 달력에 관한 얘기를 따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놓을 테니까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그 영상도 시청해 보기 바랍니다.